청취자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눈을 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요. 기지개를 쫙 켜고 화장실로 걸어가서 거울을 딱 봅니다. 그런데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어딘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평소랑 다르게요? 네, 미소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얼굴의 절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와, 정말 철렁하겠네요. 맞아요. 눈을 깜빡이려고 해도 한쪽 눈은 그냥 뜬 채로 딱 멈춰 있고요. 마치 누군가 내 얼굴 반쪽의 전원 스위치를 완전히 내려버린 것 같은 그런 아주 소름 돋고 무서운 경험일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죠. 네 줄 중 내 뇌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가 하면서 수만 가지 두려운 생각이 머리를 스치게 될 겁니다. 네, 응급실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현상은 유아기부터 청소년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꽤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겪는 그 짧고 강렬한 공포의 순간, 그게 이 증상을 겪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첫 경험이거든요. 아, 정말 다들 그렇게 놀라시는군요. 네, 뇌졸중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질환입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목표는 바로 이 질환, 벨마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대체 왜 멀쩡하던 얼굴 신경이 갑자기 멈춰버리는지, 그리고 이 마비 현상이 우리 몸의 복잡한 신경 구조에 대해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벨마비라는 게 정확히 우리 몸에 어디에서 시작되는 문제인가요? 진짜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데요. 벨마비는 본질적으로 급성 말초 안면신경 마비로 정의가 됩니다. 말초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말초입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뇌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뇌간 기능 장애나 뇌졸중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 중추가 아니라 끝부분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7번 뇌신경, 즉 안면신경이라는 단일신경 경로에만 급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앙통제실인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뇌에서 얼굴 근육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전선 중에 딱 하나가 툭 끊어지거나 합선된 거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선 하나의 문제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마비가 그저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아주 은밀한 용의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바이러스 말씀이시군요. 네, 가장 유력한 원인이 바이러스라면서요. 주로 감기나 몸살 같은 걸 겪고 난 후 약 2주 정도 뒤에 갑자기 이 마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저는 이 현상이 마치 우리 몸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슬리퍼 에이전트, 즉 잠복요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잠복요원이라는 비유가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냈습니다. 오, 그런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얼굴 신경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군요. 네, 벨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즉 HSV1, 그리고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인 VJV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피고 달 때 입술 주변에 물집 생기게 하는 그 녀석들이죠? 맞습니다. 어릴 적 수두를 앓게 했던 그 바이러스들이기도 하고요. 이 녀석들은 한번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진다고요? 네,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신경절이라는 아주 깊숙한 곳에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와, 수십 년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도대체 왜 감염이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던 그 2주 뒤 혹은 수십 년 뒤에 갑자기 안면신경을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네, 트리거가 뭔지 궁금하시죠? 맞아요. 잠복요원들이 얌전히 있다가 본부에서 무슨 암호라도 받고 갑자기 활동을 개시하는 것 같잖아요. 대체 그 트리거가 뭔가요? 그게 사실 엄청 거창한 생물학적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아니면 가벼운 호흡기 감염 같은 것들, 아, 감기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 체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트리거입니다. 면역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거죠. 틈을 노리는군요. 얄밉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게 깨어난 바이러스는 신경줄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경이에요? 네, 문제는 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해부학적 구조에 있어요. 이 신경이 뇌에서 출발해서 귀 뒤쪽의 두개골 안을 통과하거든요. 뼛속을 지나간다고요? 네, 아주 좁고 딱딱한 뼈 터널인 안면신경관을 통과해서 얼굴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이 퉁퉁 부어오르잖아요. 아, 붓기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뼈 터널은 뼈니까 공간이 전혀 늘어나질 않아요. 결국 부어오른 신경이 그 좁은 뼈벽에 꽉 끼면서 스스로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신경이 그렇게 물리적인 압박을 받으면 뇌에서 내려오는 전기 신호를 아예 차단해버리게 되죠. 아,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에 무리하게 진입한 덩치 큰 트럭이 벽에 꽉 끼어서 그 뒤로 오던 모든 교통 흐름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군요. 아주 완벽한 설명입니다. 뇌에서 아무리 야, 웃어! 아니면 눈을 감아!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그 신호가 얼굴 근육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완전히 물리적인 차단인 거죠. 그리고 단순 포진 바이러스 외에도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있거든요. 또 있어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나 중이염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람세이 헌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귀 주변이나 입안에 엄청난 통증을 동반한 수포가 생기면서 안면 마비가 찾아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뿐만 아니라 청신경 주변까지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이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 원인들을 파고들면서 진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단순한 벨마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무서운 질환인 경우가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 진드기가 옮기는 라임병이요. 아, 라임병.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라임병은 특발성 벨마비랑 반드시 감별해야 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증상이 좀 다른가요? 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라임병이 안면신경마비를 일으킬 때는 양상이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벨마비는 보통 얼굴 한쪽에만 오고 전신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라임병에 의한 마비는 양쪽 얼굴이 모두 마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비가 오기 전에 발열, 심한 두통, 전신 무력감,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이 뚜렷하게 선행되죠. 양쪽에 다 올 수도 있다니 정말 무섭네요.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근에 숲이나 들판에서 야외 활동을 했는지, 진드기 서식 지역에 다녀왔는지를 묻는 게 진단의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만약 숲을 산책하고 며칠 뒤에 열이 났는데 갑자기 얼굴 양쪽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그냥 피곤해서 온 벨마비가 아니라 라임병이라는 박테리아 감염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질환이 환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고통을 주는지 그 증상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이게 단순히 얼굴이 안 움직인다는 걸 넘어서 여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죠. 마비가 시작되기 전에 귀 뒤쪽에서 뻐근한 통증이 먼저 느껴질 수 있고 또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위험해 보였던 건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임상적으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분에 수십 번씩 눈을 깜빡이잖아요. 네, 저도 지금 계속 깜빡이고 있죠. 이게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눈물을 각막에 고르게 펴 발라서 안구를 촉촉하게 보호하는 필수적인 생존 기전이거든요. 아, 와이퍼 역할이군요. 네. 그런데 눈을 감게 하는 알륜근이 마비되면 이 와이퍼가 아예 멈춰버리는 겁니다. 눈이 계속 공기에 노출되면서 각막이 바싹 마르고 상처가 나는 노출성 각막염의 위험에 처하게 되죠. 각막염이요? 심하면 시력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의사들에게는 이 안과적인 보호 조치가 치료의 1순위가 됩니다. 와, 얼굴 근육 마비가 시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니. 그런데 안면신경 마비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제 머릿속을 제일 복잡하게 만들었던 약간 생뚱맞은 증상이 하나 있었어요. 생뚱맞은 증상이요? 네, 그 얼굴 근육이 굳고 눈이 안 감기는 건 당연히 신경 문제니까 이해하겠는데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마비된 쪽 혀의 앞부분 미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미각 상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코가 막혀서 음식 맛이 안 느껴지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혀의 미각 신호 자체가 뚝 끊긴다는 거잖아요. 대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랑 맛을 느끼는 혀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우리 몸의 신경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이롭게 배선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요? 네, 우리는 보통 안면신경을 그냥 얼굴 근육 전용 케이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안면신경 다발은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잡한 광 케이블과 같습니다. 광 케이블이요? 안에 막 여러 가닥이 들어있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두꺼운 케이블 안에는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 전선뿐만 아니라 침과 눈물을 분비하게 하는 부교감 신경 전선도 있고요. 아, 침이랑 눈물도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혀의 앞 3분의 2 지점에서 단맛, 짠맛 등을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 전선도 함께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 과닥의 이름이 바로 고삭신경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혀에서 출발한 미각 신호가 혼자 따로 뇌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귀를 지나면서 안면신경이라는 커다란 고속도로에 딱 합류해서 같이 뇌로 올라가는 구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고삭신경은 중위를 통과해서 안면신경의 본류에 합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에게 이 미각 상실이라는 증상은 병의 위치를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해부학적 GPS 역할을 합니다. GPS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만약 환자가 얼굴 근육도 마비되었는데 미각까지 잃었다고 쳐보죠. 네. 그러면 의사들은 염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저 고삭신경이 합류하는 지점보다 더 위쪽, 그러니까 뇌에 더 가까운 근위부에서 발생했구나 하고 병변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한 시스템이네요. 합류점 위쪽이 막혔으니 둘 다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행히 대부분 눈물씀으로 가는 신호는 이 합류점보다 더 위에서 갈라져 나가기 때문에 눈물 분비 기능 자체는 보통 유지가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다만 눈을 깜빡이지 못하니까 눈물이 밖으로 그냥 줄줄 흘러내릴 뿐이죠. 청취자 여러분, 미각 상실이 환자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지만 의사들에게는 이 염증이 난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인체의 신비죠. 그리고 감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굴이 마비되었어도 꼬집으면 아픈 통각은 정상적으로 다 느낀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건 안면신경은 주로 운동을 담당하고 얼굴 피부의 촉각이나 통각 같은 건 3차 신경이라는 아예 별개의 뇌신경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 아픈 건 다른 전선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환자가 얼굴마비도 있는데 얼굴 피부에 감각까지 무뎌졌다고 호소한다면 그건 안면신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3차 신경까지 다쳤다는 건가요? 네, 3차 신경까지 동시에 침범당한 뇌관 주변에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병변에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 되죠. 아, 그렇군요. 또 소아의 경우를 덧붙이자면요.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얼굴마비가 왔을 때는 반드시 혈압을 재보아야 합니다. 아이들 혈압을요? 왜요? 드물긴 하지만 신장질환 등으로 인한 심한 고혈압이 신경마비를 유발하는 숨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 고혈압이 원인이 될 수도 있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증상을 다 확인한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그 추리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한쪽 얼굴이 마비되고 미각까지 사라지는 복잡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면 솔직히 우리 생각에는 의사들이 즉각 MRI나 CT 같은 첨단 장비부터 막 동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기대하시죠.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랬던 건 전형적인 벨마비에는 영상검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 갑자기 안 켜질 때 무작정 기계부터 뜯어서 메인보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대신에 네네. 일단 전원 코드는 꽂혀 있는지, 펜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기본 증상만 확인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첨단 스캔 장비 없이 의사의 진찰만으로 오진 없이 확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학에서 진단의 예술이라는 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날카롭게 가려내는 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무엇이 아닌지를 가려낸다. 네, 전형적인 벨마비의 패턴, 즉 며칠 내에 갑자기 발생했고 얼굴 한쪽에 상하부 근육이 모두 완전 마비가 왔으며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전혀 없는 그런 환자라면요. 그런 전형적인 경우라면요. MRI를 집어봐야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까 말한 그 좁은 터널 안에서 살짝 부어있는 안면신경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굳이 비싼 돈 내고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의사가 첨단 기계 대신 자신의 눈과 신경학적 검사 기술을 믿고 확진을 내리려면 예외적인 위험 상황들을 아주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기계를 분해해봐야 하는 비전형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일종의 레드 플래그를 찾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2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기에게 마비가 왔거나 마비가 수개월째 낫지 않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아니면 마비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재발하는 환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바이러스가 아닌 건가요? 네. 이때는 단순 바이러스성 염증이 아니라 얼굴 신경을 물리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신경초종 같은 뇌종양이나 뇌간의 경색, 심지어 과거의 두부 외상 같은 숨겨진 배후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와, 뇌종양까지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서 구조적인 병변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배제해야 하죠. 게다가 나이가 어린 환자들의 경우에는 백혈병 세포가 신경에 침투해서 마비가 오는 경우도 배제하기 위해서 전체 혈구 계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한 라임병 유행 지역이라면 진드기 항체 검사도 필수적이라고 하니까 진짜 단순한 안면마비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위장 전술들을 가려내는 의사들의 추리 과정이 치열하네요. 의사들의 숙명이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가장 애타게 묻고 싶은 질문은 결국 이거일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언제 움직이나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만약 발병 후 몇 주가 지났는데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신경생리학적 검사, 즉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얼굴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신경선상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얼마나 끊어졌는지, 신호가 얼마나 전달되는지를 수치화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아, 전기에 반응하는지 보는 거군요. 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신경의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안고 가야 할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전선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생존율을 테스트하는 거네요. 전선의 손상 정도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 이야기해봐야 할 텐데요. 네, 치료가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 치료 파트를 보면서 또 한 번 제 상식이 깨졌어요. 어른이랑 아이의 치료 접근법이 극명하게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다릅니다. 성인들은 강력한 약물 쓰는데 소아들은 예후가 너무 좋아서 굳이 독한 약을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신경계의 재생과 회복 능력은 나이에 따라서 정말 놀라운 차이를 보이거든요. 아이들의 신경은 성인에 비해서 가소성, 즉 스스로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경이로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아, 아이들은 쑥쑥 회복되는군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약물 투여가 없어도 후유증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경우에 따라 단기간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하지만 성인에 비하면 그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죠. 성인들은 안 그런가 봐요. 성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성인의 치료 핵심은 발병 초기에 골든타임 내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요? 네, 강력한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를 써서 그 안면신경관 내부의 염증과 부기를 폭발적으로 가라앉히는 거죠. 아까 저희가 안면신경관을 좁은 골목길에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성인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건 그 좁은 골목길에 꽉 낀 트럭을 무사히 빼내기 위해서 강력한 윤활유를 막 들이붓고 붓기를 쫙 빼주는 작업이나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부기를 빨리 빼주어야 신경이 받는 물리적 압박이 줄어들고 신경세포가 영구적으로 괴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도 같이 쓰겠네요? 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 단독 투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 그래요? 스테로이드를 기본으로 무조건 사용하면서 거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병용했을 때 회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성인에게는 종종 이 병용요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약을 같이 쓰는 게 좋다는 거군요. 그리고 약물 치료와 별개로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잠을 잘 때 안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안구 윤활제를 듬뿍 바르고 안대를 덮는 등의 안과적 보호 조치는 나이불문하고 아주 필수적입니다. 눈은 무조건 보호해야죠. 자, 그럼 치료를 이렇게 잘 받았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자료를 보니까 환자의 70% 이상이 몇 주에서 몇 달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만큼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네, 꽤 긍정적인 수치죠.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약 10% 미만의 환자들입니다. 네, 후유증이 남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불완전한 회복과 함께 아주 기묘한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조운동과 일명 악어의 눈물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요. 어떤 그림이죠? 집에 전기가 나가서 초보 수리공이 끊어진 배선을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벽 속에서 수십 가닥의 선을 막 다시 잇다 보니까 거실 전등 스위치 선이랑 주방 수도꼭지의 전자 밸브 선을 잘못 꼬아서 연결해버린 겁니다. 아, 엉뚱하게 이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거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찰칵 누르면 뜬금없이 주방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배선 오류가 환자의 얼굴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눈을 깜빡이는데 막 입술이 실룩거리고 밥을 먹으면서 입을 움직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네, 그 배선 오류라는 비유가 이 신경학적 후유증의 메커니즘을 아주 완벽하게 관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을 잘못된 방향의 신경 재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잘못 자랐다는 거군요. 안면 신경이 심한 압박을 받아서 내부 신경섬유들이 툭툭 끊어지면 우리 몸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맹렬하게 새로운 신경 가지들을 뻗어내며 회복을 시도합니다.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안면 신경 안에는 입술로 가는 선, 눈꺼풀로 가는 선, 눈물샘과 침샘으로 가는 수많은 선이 빽빽하게 묶여 있다고 했죠. 네, 광케이블처럼요. 이 끊어진 미세 섬유들이 다시 자라나는 과정에서 원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근육이나 샘으로 가는 경로에 잘못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 길을 잃은 신경들이 엉뚱한 집의 초인종을 막 눌러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침샘을 자극해서 침을 나오게 해야 할 부교감 신경섬유가 회복 과정에서 방향을 틀어 눈물샘으로 가는 경로에 탁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침이 나와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겠네요. 네, 환자는 맛있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침과 함께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거짓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전설 속 악어의 이름을 따서 이걸 바로 악어의 눈물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군요. 또 눈을 감게 하는 신경다발이 입술 주변의 근육으로 잘못 파고들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일상생활이 진짜 불편하시겠어요. 다행히 아이들의 신경은 어른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원래의 길을 딱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동조 운동의 발생 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아,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이 항상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좀 씁쓸하면서도 매력적인 메커니즘이네요. 네, 인체의 불완전함이죠. 아, 그리고 소화 관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마비된 채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 대한 진짜 충격적인 자료도 있었어요. 아, 신생아 안면마비요? 이 부분도 크게 두 가지를 꼭 구별해야 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출생 과정에서 분만을 돕기 위해 의사가 사용하는 집게 모양의 기구인 겸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겸자에 의해서 아기의 안면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압박마비입니다. 아, 태어날 때 물리적으로 눌린 거군요. 네, 이것은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가 없다고요? 선천성 입꼬리 내린근 결소원이라는 질환이 대표적인데요. 아기가 울 때 입꼬리를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육이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이것은 신경이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관상 비대칭이 좀 보일 뿐 모유를 먹는 등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능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인데 다만 이런 선천성 안면비대칭이 있는 아기들은 심장기형 같은 다른 장기의 선천성 이상이 동반될 수 있어서 반드시 전신검사가 필요하죠. 와, 겉만 볼 게 아니라 심장까지 확인해야 하는군요. 근육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뇌간의 발달 이상 때문에 양쪽 안면 마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웨오비우스 증후군 같은 희귀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얼굴 한쪽이 안 움직이는 증상 하나를 파고들었을 뿐인데 바이러스의 은밀한 잠복에서 시작해서 뇌간의 발달 과정,
그리고 그 신경의 기묘한 엇갈림까지 정말 엄청난 인체의 신비가 숨어 있었네요. 알면 알수록 놀랍죠.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여정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거울 앞에서 얼굴 반쪽이 굳어버린 것을 발견하는 그 무서운 아침의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공포의 아침이었죠. 수십 년간 잠복해 있던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에 떨어진 틈을 타 활동을 재개하면서 벌어지는 좁은 뼈 터널 안의 교통체증. 그리고 그로 인한 마비 현상. 그로 인해 얼굴 근육이 멈추고 눈을 감지 못하며 심지어 혀의 미각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기묘한 해부학적 미스터리를 보았습니다. 또 의사들이 첨단 MRI 기계 대신 환자의 증상이라는 섬세한 단서만으로 뇌종양이나 라임병 같은 진짜 위험한 배후를 가려내는 날카로운 추리 과정도 살펴봤고요. 진단의 예술이었죠. 그리고 초보 수리공이 배선을 잘못 연결한 것처럼 회복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악어의 눈물과 동조 운동 현상까지. 벨마비라는 질환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신경망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상처 입고 스스로를 맹렬하게 수선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경이로우면서도 인간적인 빈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경계는 한 번 망가지면 그냥 버려지는 부속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경과 싸우고 때로는 오류를 범하면서도 다시 길을 찾아 생명을 이어가려는 역동적인 생명체 그 자체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탐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시죠? 우리의 얼굴 표정은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에 따라 피부 및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물리적인 기계 작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표정은 내가 기쁜지 슬픈지 놀랐는지를 이 세상에 전달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즉각적이고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언어적 수단이죠. 오늘 논의한 신경의 엇갈림 배선으로 인해서 나는 전혀 슬프지 않은데 밥을 먹은 후 눈물을 흘리거나 웃을 의도가 없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입이 쓸룩거리는 그 환자분들의 고군분투를 들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무슨 질문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내면에서 느끼는 진실된 감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일시적으로 얼굴이라는 이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눈빛이나 몸짓 혹은 목소리의 떨림만으로 타인과 어떻게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벨마비는 단순히 안면신경이라는 케이블의 고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어떻게 읽어내고 또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거울 속 내 표정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조차 나의 진심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소통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 번쯤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이 인체를 향한 경이로운 배움의 열정을 항상 응원하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